파리가 함락되고 3일 만인 1940년 6월 17일 마지노선 방면에서 견제작전을 펼치던 C 집단군이 구데리안이 이끄는 독일 A 집단군과 합세하여 프랑스군 잔여 병력에 대한 총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수도는 함락, 군인들은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군부와 내각에서 기어이 항복하자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 최후까지 항전을 주장하던 폴 레노 총리가 6월 16일을 기점으로 내각과 함께 총사퇴! 프랑스는 현장의 군인들과 지도부 모두 통제력을 잃은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돼버렸죠. 이 절망적인 시점에서 등판한 건 프랑스 육군 원수 필리프 페탱이었습니다. 페탱은 1차 세계대전의 영웅으로 조국이 또다시 위기에 처하자 고령의 몸을 이끌고 부총리직을 수행 중이었는데요. 레노 내각이 총사퇴하면서 총리직을 승계받고 위기의 프랑스를 이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결사항전이냐 빠른 항복이냐. 1차 대전 독일의 마수로부터 프랑스를 구했던 페탱은 다시 한번 조국의 향방에 대한 중차대한 역할을 떠안게 되었는데 페탱의 선택은 항복이었습니다. 사실 정확히는 휴전으로 1940년 6월 22일 콩피에뉴에서 이루어진 정전협정을 통해 양국의 휴전이 확정됐어요. 콩피에뉴는 20여 년 전 1차 대전 당시 독일군이 프랑스에 대해 항복했던 역사적인 장소였는데요. 당시 독일군 지도부가 타고 온 열차 안에서 항복 조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프랑스가 이 열차 객실을 따로 보존해 파리에다 전시해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히틀러가 아예 이번에도 콩피에뉴 에서 협정하자 라며 이 장소를 선택, 파리에 있던 그때 그 객실을 여기까지 도로 가져오라고 해버립니다. 그 다음 협정 조인도 그 안에서 진행해버렸다는 거. 티베깅 지렸죠? 와 진짜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뭐 항복하는 입장에서 별 수 있었겠습니까? 3일 뒤인 25일을 기점으로 최종적으로 모든 전선에서 전투가 중단됐습니다. 프랑스는 이 정전협정을 통해 남동부의 지중해 방면 영토만을 겨우 보전했고 수도 파리를 포함 영불해협 과 대서양 방면의 핵심 지역을 모두 독일에게 빼앗겼어요. 프랑스의 남은 영토는 휴양 도시 비시를 수도로 재편되어 훗날 비시 프랑스라고 불리게 됩니다. 국가 수반은 그대로 필리프 페탱 원수, 1차 대전의 대영웅이었던 인물이 이제는 괴뢰국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웃지 못할 상황이었죠. 근데 사실 페탱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이었고 오히려 애국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군인들 다 갈려나가서 더 이상 뭐 저항할 역량 자체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꾸역꾸역 전쟁 이어간다 그러면 결국 1차 대전 때처럼 젊은이들 다 갈려나가고 다 폐허돼서 프랑스만 피해본다 이거였어요. 그럴 바엔 그냥 빠르게 항복해서 최대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보전하고 후위를 도모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었던 거죠. 실제로 당시 프랑스에서도 페탱이 프랑스를 구했다는 시각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당연하지만 이런 굴욕적인 항복을 모두가 받아들인 건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항전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등장한 게 바로 샤를 드골 장군. 드골은 프랑스 제4기갑사단 사단장으로서 현장을 지휘하며 실제로도 독일을 상대로 선전하던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때문에 이거 이길 수 있다, 조금만 더 해보자 라고 주장하는 항전파였는데요. 비교적 젊은 나이와 일개 준장이라는 위치상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고 결국 굴욕적인 휴전 협상이 조인되자 영국으로 망명, 임시정부 자유 프랑스를 설립하게 됩니다. 프랑스 정부가 스스로 휴전을 제안했던 만큼 자유 프랑스는 공식적인 프랑스 정부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후 해외 식민지들을 거점으로 투쟁을 이어나가며 독일과 비시 프랑스에 맞서게 되죠. 야, 지도 보면 아주 넓고 아름답죠. 히틀러가 이걸 해냈습니다. 로마 제국 이후 유럽에서 이 정도 판도를 이룩했던 인물은 나폴레옹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히틀러는 콩피에뉴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일주일 뒤인 6월 28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파리를 방문해서 나폴레옹의 무덤을 찾아가 참배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나폴레옹이 어디서 막혔다? 바다의 영국 그리고 동토의 러시아였죠. 유럽 대륙을 아무리 석권했다 한들 이 두 나라가 버티고 있는 이상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독일이 싸움만 잘했지 경제가 개판난 상태였거든요. 초인플레이션으로 갤갤대던 게 엊그젠데 전쟁 자금 다 어디서 났겠습니까? 이게 다 빚으로 쌓아 올린 거품이었어요. 거기다 석유를 비롯한 자원들마저 턱없이 부족했고요. 이거 청산하려면 결국 따서 갚아야 되는데 프랑스까지 먹어놓고도 이게 수습이 안 돼. 더 큰 거 한탕 하기 전까지는 전쟁을 멈출 수가 없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그러면 영국을 공격한다? 영국이 프랑스에서 허무하게 빤스러나긴 했지만 완전히 굴복시키는 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섬이라는 지형적 특성상 공략하려면 상륙작전이 필수인데 영국이 또 바다 끼고 디펜스하는 건 예술이거든요. 솔직히 버거워요. 심지어 그런 위험과 출혈을 무릅쓰고 영국 점령을 성공한다 해도 별 이득이 없습니다. 영국의 국력은 대양을 지배하는 막강한 해군과 해외 식민지들에서 나오는 건데 영국 본토만 딸랑 먹어봤자 어디다 씁니까? 외려 영국이 수많은 식민지들을 바탕으로 망명 정부를 꾸려서 대서양 봉쇄하고 끝까지 저항할 게 뻔했죠. 그럼 답은 뭐다? 소련 침공이다. 폴란드 침공하느라 불가침 조약 맺어놓긴 했지만 서로가 언제 뒤통수 칠지만 노리고 있는 사이잖아요. 지금까지 빌린 돈 다 갚고 내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소련이랑 결판을 내야만 했습니다. 드넓은 농토, 막대한 자원, 주민들은 뭐 열등인종이니까 다 쫓아내버리면 되는 문제고요. 다만 1차 대전 때 서쪽이랑 동쪽 양쪽으로 싸우다가 결국 졌거든요. 히틀러도 기본적인 생각은 있어서 양면 전선만은 만들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프랑스까지 먹었겠다. 지금 먹은 데까지 딱 인정해주고 우리끼린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라고 영국에 제안을 해요. 홀로 남아 싸우게 된 상황에서 영국인들도 이제는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동시에 바다에는 유보트를 풀어서 영국 함선들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라디오로는 연일 선전 방송을 내보내며 압박을 계속했어요. 영국인들 사이에서도 대륙의 일은 신경 끄자며 협상에 나서자는 의견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영국의 대답은 뭐였다? 노였다. BBC 선정 가장 위대한 영국인 1위 윈스턴 처칠 등판. 처칠은 항복하라는 독일의 요구를 가볍게 씹어버리며 영국인들을 결집시키는 한편 영국으로 망명한 샤를 드골의 자유 프랑스를 지원하며 결사항전을 시사했습니다. 영국인들도 이에 호응해 더더욱 전의를 불태우기 시작했고 독일의 희망은 물거품이 됐어요. 아니 너네랑 그냥 안 싸우겠다고, 소련 멸망시켜서 레벤스라움 건설하고 알아서 먹고 살겠다고, 원기욕 모아서 소련과의 최종 결전 준비하기도 바쁜데 영국이 이걸 잡고 늘어집니다. 그렇다고 얘네 그대로 두고 동쪽에다 전력 집중한다? 그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결국 히틀러는 좀 무리를 해서라도 영국과의 결전을 감행하기로 결정! 이른바 바다사자 작전이라고 불리는 영국 본토에 대한 대규모 상륙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또 나폴레옹처럼 영국과 러시아한테 발목 잡힌 건데 나폴레옹이랑은 다르게 영국을 제대로 밟아둔 다음 동쪽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한 거죠. 아니 그런데 영국 먹는 거 이거 쉽지 않다니까. 얘네 해군을 무슨 수로 뚫을 건데. 독일 해군은 베르사유 조약 이후 육군 공군에 집중하느라 뒷전으로 밀려서 사실상 구색만 갖춰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노르웨이 침공할 때 다 갈려나가서 현재 상태는 거의 뭐 처참한 수준이었고요. 이걸로 영국 본토에 상륙하겠다? 사실상 그냥 망상이라고 봐야 됐어요.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독일 공군 루프트와페의 수장 헤르만 괴링. 상륙작전이 무리라고? 그러면 공군으로 해결하면 되지. 괴링은 해군 제끼고 우선 공군으로 기선제압하자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실제로 기갑 전력에 가려져서 그렇지 폴란드에서나 프랑스에서나 공군이 진짜 큰 역할을 했거든요. 공군 전력이라면 독일이 꿀릴 것 없었습니다. 본토 폭격해서 힘 다 빼놓고 그 다음 상륙작전을 감행한다면 그나마 현실성이 있다는 주장이었죠. 실제로 7월 10일부터 영불해협에서 양측 공군의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영국은 수송선단과 방공전력에 일부 피해를 입고 해협에서 살짝 물러난 상태였어요. 이쯤 되니 히틀러도 공군 대결이라면 승산이 있을 거라고 판단. 9월로 예정된 상륙작전에 앞서 공군을 통한 영국 본토 공습을 명령하게 되고 그렇게 8월 13일 이른바 독수리의 날이라고 이름 붙은 대규모 공습작전이 실행됐습니다. 목표는 영국 본토의 군수시설과 공군 기지를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항공기만으로 이루어진 본격적인 항공전이었어요. 그러나 생각보다 영국의 방공망이 단단해서 독일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영국은 본토에서 벌어질 항공전에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일단 독일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지만 영국은 독일군의 암호를 어느 정도 해독해 둔 상태. 당시에는 최신 기술이었던 레이더도 적극 도입해 둔 터라 선제적 대처가 가능했죠. 거기다 애초에 명목상의 전력이랑은 별개로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었습니다. 독일군 항공기는 바다 건너 왔다 갔다 해야 돼
위에서 한 번 뜰 때마다 기름이 간당간당한데 영국은 방어하고 바로 내려와서 기름 채우면 되기 때문에 작전 자유도 면에서나 파일럿들의 피로도 면에서나 여러모로 유리했어요. 또한 공군 전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숙련된 파일럿인데 기체가 격추됐을 경우 독일군 파일럿은 바다에 빠져 죽거나 운 좋아도 포로 신세인 반면 영국군은 어차피 자기네 영토 안으로 떨어지니까 살아남아 재투입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았죠. 이런 악조건을 딛고 폭격에 성공했다? 문제는 그래도 별 타격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폭탄의 유도 기능 같은 게 없어서 폭격기도 떼거지로 몰려가야 데미지를 줄 수 있었는데 바다 건너가서 레이더까지 뚫으면 떨굴 수 있는 폭탄이 몇 개 없었거든요. 결국 독일군은 주요 전략 목표를 파괴하는데도 실패! 수십 대의 항공기를 잃은 뒤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한 달여에 걸쳐 폭격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고 귀중한 자원과 항공기, 무엇보다도 핵심 인적 자원인 파일럿들만 갈려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또 이 와중에 사고가 터져버리네. 독일군도 원래는 딱 깔끔하게 군사시설 같은 데만 폭격하면서 매너게임 하는 중이었는데 8월 24일에 야간 작전하다가 실수로 런던 한복판에 폭탄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실수고 나발이고 간에 이건 못 참죠. 영국도 이걸 빌미 삼아서 냅다 베를린을 폭격해버려요. 안 그래도 성과 안 나와서 전전긍긍하던 히틀러가 여기서 꼭지가 돌아버립니다. 히틀러는 어차피 유효타도 안 나오는 거 그냥 런던 불바다나 함 가자! 라며 작전을 변경! 9월 7일부터 이제는 아예 수도 런던을 목표로 무차별 폭격을 시작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건 더 효과가 없었다는 거. 작정하고 군사시설 노려도 모자랄 판에 런던에다 화풀이나 하고 있으니 오히려 손해였습니다. 민간인 거주지에 큰 피해를 입히긴 했지만 런던 시민들의 항전 의지는 오히려 더 높아져만 갔고 런던의 어그로가 집중되면서 더 중요한 영국 군사기지들이 피해를 복구하고 재정비할 시간을 벌 수 있었거든요. 결국 9월의 대공습도 실패, 자연스레 바다사자 작전도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애초부터 명확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던 이 무의미한 항공전은 1940년 10월까지 이어지며 독일군의 역량을 갉아먹었어요. 독일군이 아무리 육상에서 날고 긴다 해도 영국을 침공하는 건 역시 무리수였던 거죠. 항공기의 손실과 시간의 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전쟁 초기 경험치 쌓아뒀던 파일럿들이 다 갈려나가며 최강의 공군이라 불리던 루프트와페의 저력도 옛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자원은 후달리고 동쪽에서는 소련이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히틀러와 괴링도 이 실패를 인정하고 이제는 슬슬 발을 뺄 수밖에 없었죠. 자, 실패를 뒤로 하고 이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소련 침공을 준비할 시간이에요. 정말 저거 뭐해? 아니 한시가 급한 이 시점에 개뜬금없게 남쪽에서 뭐가 터지네? 이탈리아가 그리스를 침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으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